네, 이 사건에는 증인으로 나오신 겁니다. 네. 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증언 내용 때문에 증인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거나 증인의 친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업무상 비밀과 관련돼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선서하실 텐데 선서하신 후에는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시면 위정죄로 처벌받습니다. 네, 선서하시죠. 양심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이완규. 네, 잘 앉으시죠. 잘 알겠습니다만은 이 사건도 관련법에 따라서 네, 중계 녹취 녹음되고 있습니다. 증인 신문 전에 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신문상 준비되셨나요? 네. 네, 질문하시죠. 예, 처장님, 제가 증인이라고 호칭하고 등장인물들은 직함하고 존칭 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증인의 경력 사항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후 2017년경까지 검사로 재직하신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증인은 전 대통령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시죠? 맞습니다. 2020년 11월에서 12월 사이 이제 있었던 일인데 2020년 11월, 12월입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해서 직무집행 정지 및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하자 증인은 윤석열의 관련 행정소송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증인은 언제쯤 윤석열에 대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 법률 대리인에서 사임하셨습니까? 그게 2022년에 제가 법제처장으로 임명되기 얼마 전쯤에 사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제처장 임명이 5월 13일 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5월 초쯤으로 이해하면은 맞을까요? 대략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증인은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자일 당시 윤석열의 대선 준비 캠프에서 법률 자문 역할을 하신 사실이 있으시죠? 대선 준비 캠프에서 법률 자문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 관련해서 어떤 법률 자문했다고 저희가 언론 보도 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그거는 아마 예. 제가 그 징계 소송 관련해서 예, 소송 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밖에서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선 준비 캠프의 법률 자문역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대선 캠프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선 준비 캠프에서 아예 관여하신 적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5-1은 생략하겠습니다. 6강도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은 당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2020년 이후로 국민의힘에 입당하신 사실 있습니까? 입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이 사건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서 묻으시는 거죠? 저한테. 관련이 있어서 그냥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당한 적 없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면요 오해하실 것 같은데 그 증인에 대한 이 사건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그 행정관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인사 검증 과정에 등장합니다. 여튼 입당한 적 없습니다. 예. 이 파랑은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은 법제처장으로 재직하던 중 2023년경 박영사 발간 형법주의 각칙중 제1장 내란의 죄 전체 부분을 직접 집필하신 사실이 있으시죠?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공동 집필한 건데 내란죄 부분을 제가 집필했습니다. 증인의 이 비삼계엄 이후 국회에서의 공식적 발언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증인은 2025년 2월 4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이후에는 이제 그냥 해당 위원회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다수 의견으로 봤을 때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청구한 이 행위가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증인께서 다수 의견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데요라고 발언하신 사실 기억나십니까?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증인 2021년 1월경에 헌법재판소에서 공수처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서 헌법상 규정된 영장 청구권자가 검찰청 검사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이 이미 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의 내란 및 체포방해 사건 등에서 공수처 검사의 서부지법에 대한 영장 청구 사안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취지의 1심 판결도 나온 사실 알고 있으시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0다시 사망입니다. 근데 하나 보충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아, 예, 괜찮습니다. 그 제가 국회에서 답변할 때 말입니다. 예, 그걸 다수설에 따르면이라는 거였잖아요. 예,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상 영장 청구권자는 검사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다른 기관을 둬서 영장 청구를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이거는 맞아요. 그거는 지금 우리 학계에 있는 소수설이나 다수설이나 다 그 부분은 뭐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어디서 나뉘냐면은 기소권이 없는 부분. 그러니까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을 갖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헌법에 있어서 검사라고 그럴 때 그 검사는 공소권자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의 검사가 공소권을 갖고 있을 때는 영장 청구권을 공소를 만들어서 해도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공수처 검사가 이제 기소권이 없는 부분, 그러니까 단순히 사법경찰관 똑같이 수사권만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공수처의 검사를 과연 영장 청구권자로서의 검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쟁점입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다수설은 일단은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준하기 때문에 영장적으로 직접 할 수 없다. 이게 다수설이고, 예, 소설은 그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소설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 다수설에 따라서 국회에서 답변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0다시 사망입니다. 증인은 해당 위원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 권한대행께서 여야 합의를 요청하면서 일당 임명을 보류해 놓은 이 조치에 대해서 이것을 위법이라고 판단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라고 발언한 사실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예. 또한 증인은 해당 위원회에서 단순 과반수로 뽑아서는 안 되고 국회 전체의 의사가 포함된 사람을 뽑아야 국민 대표성이 인정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는 이제 국회의원께서 말씀을 자르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발언하신 것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는데 왜 그렇게 발언했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여쭤보고 말씀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국회 전체의 의사가 포함된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는 네. 어떤 근거로 하신 말씀입니까?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실질은 위헌법률 심판이잖아요.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것은 국회 입법행위를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기본 기능은 국회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우리가 독일 제도를 이제 모방해서 도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에 보면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을 의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어요. 규정이. 그런데 의회에서 선출할 때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선출합니다. 그런데 이 입법 취지, 왜 독일에서 3분의 2라고 만들었는지 그 입법 취지를 독일 교과서를 보면 연방헌법재판소는 국회를 통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로부터 굉장한 아주 강력한 중립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일방 다수당, 그러니까 과반수의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구성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편향성이 있게 되니까 적어도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전체 의사가 반영되는 정도로 이거를 뽑아야 된다는 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관한 이론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는 타당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한초님께서 이제 여야 합의를 좀 해달라고 하면서 처음엔 이제 여야 합의가 있는 데까지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우리 한 총리를 탄핵을 했단 말이에요. 의회에서는 그게 거부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한 총리께서 여야가 좀 합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신 이거는 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독일에서 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원들을 그렇게 이게 의회 전체적인 의사가 적어도 3분 이상 다수가 여야가 합의를 해서 뽑게 만드는 그런 정도의 그 헌법적인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탄핵됐을 때 이 한 총리의 탄핵 사건에서는 그 부분, 그러니까 보류를 좀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해달라고 부탁하신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위헌이다, 이걸 위법이다 그렇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거는 그만한 그걸 그 여야가 좀 합의해달라고 말씀하신 거는 그건 헌법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증인께서 요지는 저는 이제 무엇을 근거로 그런 발언을 하셨냐라고 했는데 독일 사례를 근거로 그렇습니다. 발언을 하신 네.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증인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증인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야가 합의 안 되면 결국은 여야가 합의 안 되는 식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겠지만 적어도 한 총리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 적어도 여야가 적어도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잖아요. 지금 죄송한데요. 지금 사실 이 발언이 그 국회에서 발언하신 부분은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마흔역 임명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긴 하거든요. 그에 대한 그래요? 답변이셨고 그때는 그 시기가 좀 다른 거죠. 여야 합의가 이미 한참 지나온 거죠. 그 합의 쟁점 여부가. 그러니까 합의가 아니 이제 될 수가 없는 게 이미 확정이 됐다고 볼 수 있죠. 합의가 필요하다 근데 보더라도 그때는 다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랐습니까? 예. 제가 그 당시 국회에서 답변했던 내용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단순 과반수로 뽑아서는 안 되고 국회 전체 의사가 포함된 사람을 뽑아야 음. 국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라고 하셨는데 이때 이제 쟁점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흔역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걸로 국회의원들이 질의할 때 나온 답변입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그때 그 답변했던 그 답변은 아마 한 총리님께서 그때 여야가 합의해달라고 한 그게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그때 그렇게 답변했던 것 같고요. 예. 최상무 부총리 때는 다른 또 쟁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게 뭐냐면 이제 한 총리를 국회에서 탄핵할 때 그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제적위원 과반수로 탄핵을 한 거예요. 그거는 그 발언도 제가 이제 여쭤볼 거거든요. 네, 그건 좀 네, 이따 그것도 설명 좀 말씀드릴게요.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때 제가 여쭤보면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이명박 정부 때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게 그냥 투표해가지고 해당 선출안이 부결된 사실 알고 있으세요? 그런 부분은 제가 잘 기억 안 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 질문의 요지는 그거거든요. 그냥 야당 여당 추천했고 자유투표로 결정하신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사례가 한두 건 있다고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사례가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다 여야 합의해서 선출했지 않습니까? 여야 이건 그게- 제가 지금 증인하고 논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예, 그건 제가 의견서로 내면 될 부분 같고요. 11항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증인의 견해하고 다르게 2025년 2월 27일 권한쟁의 심판 절차에서 최상목이 마흔역을 임명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등을 위반하고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8인 전원일치로 청구 인용 결정한 사실 알고 있으시죠? 네. 증인은 해당 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세 분에 대해서 합의를 받기 때문에 청문회를 개최했고 청문회 개최 이후에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증인께서 실질적으로 합의가 안 됐다는 것이 여기 또 말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다 끝까지 답변 못 하셨고 국민의힘에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합의가 됐느냐는 표결 시점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고 표결 시점에서 합의가 있었는가는 아마 헌법재판소의 심리에서 판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발언한 사실 기억나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제가 그 답변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합의가 되려면 선출 시점까지 합의가 됐어야 합의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후에 그 후보자를 제출한 이후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반대해서 청문회 절차도 들어가지 않고 또 일방적으로 진행된 건 있지만 이전 절차로 봐서 합의는 있는 거로 보인다고 사실 판단을 한 거죠. 헌재에서. 그런데 이미 여야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여야가 2024년 12월 9일경 국회의장 의원식에게 각각 조한창, 그다음 정계성과 마은혁 후보자로 추천하는 공문을 접수했고요.
여야는 2024년 12월 15일경 해당 3인의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심지어 위원장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으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확인된 사실인데요. 증인이 주장하시는 표결 시점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사실 판단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게 과연 합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결국은 재판으로 결정될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재판 과정에서 사실 인정이 돼가지고 그 부분 합의가 있었어라고 판단되기 이전에 이게 합의가 있었냐 없었냐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럴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권한 있는 법원이나 이렇게 해서 권한 있는 기관이 판단을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법부죠. 사법권을 가진 이 기관의 판단이 있기 전에는 그 법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그 1차적 해석은 집행기관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합의가 있어서 이걸 임명해야 될 거냐, 또는 합의가 나는 없는 거로 보이는데 좀 더 합의를 기다려야 될 거냐, 이 해석, 이 판단, 이 사실 판단은 집행기관인 법집행기관인 그 당시 권한대행께서 하시는 거예요. 권한대행께서 그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권한대행께서 그런 해석을 했는데 이 해석이 사실 판단이 나중에 법원에서 뒤집힙니다. 당신은 당시 합의가 없었다고 그렇게 판단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판단이 있었습니다라고 해서 이건 판단이 있었던 거라고 사실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판단이 있은 다음부터는 이 사실 판단에 따라서 사정은 돌아가겠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법집행기관이 자기의 해석에다 직무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일차적인 해석을 해서 한 이 행위가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됐다고 해서 이 행위가 범죄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1차적 집행기관이 1차적 법해석권을 행사한 건데요. 지금 제가 여쭤본 거는요. 표결 시점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표결 시점. 저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실질적인 합의라는 것은 선출에 있어서의 합의라는 것은 선출 과정까지도 합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증인의 견해 이제 법제처장으로서 이제 이 국회에 제 출석하셨잖아요. 개인적인, 국회에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견해고 근거가 있으신 건 아닙니까? 표결 시점에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발언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